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산업혁명과 그리고 미술 공예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바로크 로코코를 공부했는데 그 시대와 이제 산업혁명이 연결되는 중복되는 시기가 이제 유명한 사회적인 변화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9년서부터 1799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시민혁명인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그 평민들이 귀족들을 이렇게 등에 업고 산다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시대의 어떤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그것을 통한 이제 왕정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봉건제도였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18세기에 신대륙에서 미국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어, 아메리칸 전쟁에서 독립전쟁에서 이제 서로 적으로서 이제 참여를 해서 개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프랑스의 재정이 많이 소진되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로코코에서 보았듯이 그 귀족 사회와 화려한 사치스러운 그런 어, 궁정 생활이 심각한 어떤 부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3대륙, 유럽과 그리고 신대륙,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러한 어떤 트라이에서 그 자본이 축적되었죠. 봉건제도는 뭐 일정한 한 해에 일정한 어떤 농산물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렇게 쭉 살아왔지만 이 어떤 새로운 대륙을 연결하는 그 사업을 통해서 자본가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자본가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이제 이러한 문제점과 상황 속에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을 선언해서 공화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마라의 죽음이라고 1793년, 우리가 산업혁명이 1760년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고, 지금 그 1700년 후반에서 1800 초까지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봉건제도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그런 시기였죠. 정치적으로도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이 그림은 마라의 죽음이라고 이 사람이 그 좌파의 그 정치인이었는데 암살당하는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았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인입니다. 뭐 라클루아라는 사람이 1830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프랑스 혁명을 그린 거고 나폴레옹입니다. 알프스를 넘어가는 나폴레옹인데 그러니까 왜 이 나폴레옹이 중요한가 하면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봉건 사회가 끝나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공화제 그러니까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제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그 공화제를 기본으로 한 일대 형제가 되죠. 다시 그래서 유럽을 전역을 강타하고 그랬지만 연합군에게 짐으로써 생을 쓸쓸하게 마감한 그런 대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르네상스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어떤 체계의 변화와 그리고 권력의 이동
자본가의 등장,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사고, 파라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1760년 정도로 보는데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 그리고 승업 중심의 어떤 공방 같은 데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 산업화로 변화하는 시기였고, 산업과 경제사회의 혁명적인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화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최초의 그 4대 문명이 발상돼서 농경 문화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1760년이 돼서 대량 생산의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시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산업혁명은 왜 영국에서 시작됐는가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어떤 무직물이 영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해외 문명이 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서 많은 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그 촌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한 풍부한 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는 것이 섬나라고 배를 많이 만드는, 그리고 해양에 굉장히 강력한 거고, 그리고 신대륙과 아프리카 뭐 이런 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끈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한 생겨나는 어떤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떤 축적되고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면직물은 공업을 발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직물 생산이니까 여러분들 그 기계를 많이 보셨겠지만 시리막 왔다 가면서 이렇게 직물을 만드는데, 이 사업이 어떤 그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으로 기계를 발명하고, 그리고 석탄과 철자원이 풍부했던 그 영국에서 생길 수 있었고, 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구 권력과 새로운 자본가 중심과 시민 중심의 어떤 그 명예혁명으로서 잘 조율된, 그러니까 구세력과 신세력이 협의에 의해서 잘 화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851년에 그 영국에서 했던 수정공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엑스포죠. 최초의 엑스포가 영국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수정공이라고 하는데, 유리로 다 이걸 만들어서 공갔죠. 꼭 보면. 그래서 1851년 증기기관이고요. 조금 전에 면 생산을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1784년에 영국의 트래비시 궤도 위에 증기의 힘으로 달리는 기관차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었느냐면 한 16km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석탄이 나는 곳에서 항구까지 석탄을 옮기고 또 물건을 옮기고 이런 데 썼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프라죠. 교통 인프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영국의 장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뭐냐면 시골에서 소작을 하던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올라와서 어떤 새로운 계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급이 아니고 도시에 그 하루에 뭐 많은 시간, 14시간 뭐 가까이 일을 하는 그런, 그리고 도시 빈민으로서, 도시 노동자로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초기에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산업혁명의 의미는 지금 쭉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생산 방식의 변화로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동안 1차 산업, 농업 중심의 사회였는데 드디어 이제 공장에서 나타나는 그 공장 중심의 산업 사회로 변화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형성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의 중요성은 대량 생산을 위한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었다.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하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신대륙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노동을 시켜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해서 그것을 유럽에서 설탕으로 만들어서 이런 과정에서의 노동력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증기기관이 발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어떤 자본가의 부와 국가 권력의 핵심인 어떤 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생활을 지금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에 있는 기차역이고요. 이런 간편한 구조물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콘크리트로 막 지어낸 것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날 수 있었던 건 섬 국가였고 항만이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해서 배들이 이렇게 있어서 원양 사업, 신대륙과 신대륙을 연결하는 그리고 대륙,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돼 있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공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최초의 박람회를 했었던. 이거는 영국의 영국이 저 인도에 지었던 대학의 건축물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무역의 규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트 앤 크래프트입니다. 이제 산업혁명이 끝나고 이제 미술 공예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미술 공예 운동의 문제점이 무엇냐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 그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적인 기준은 다소 귀족 중심의 어떤 공예품이었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미적 기준이 높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 하나의 도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산산이 없어지고 그걸 보는 많은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은 한탄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산업 형태와 생활 방식, 사회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도덕적, 예술적 타락과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서 인한 품질 저하 및 저급한 장식의 난무가 확산되었다. 이것이 이제 미술 공예 운동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혁명 이후에 디자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미술 공예 운동, 아르누보 그리고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가 1919년 최초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독일에 있는 공방과 학교를 묶어놓은 건데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새로운 장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 중세 시대는 아름다웠는데 대량 생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1819년서부터 1900년까지 있었는데 영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북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북쪽에 있는 그곳을 여행을 하면서 그쪽의 건축물들이 그러니까 로마나 옛날서부터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런 데서 어떤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다시 산업혁명 이전의 어떤 미적 기준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올리안 모리스입니다. 존 러스킨의 사상과 연계되고 영국에서 이제 직면된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또 프랑스 북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중세 시대의 고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중세 시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깊이 있게 다시 보고자 했고 그리고 주로 건축물들 중세에서부터 남아있던 그 건축이 외부적인 건축도 있지만 그 안에 공예품이라든가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회귀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이런 건축물들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몽실 미션입니다. 서부 해안에 있는 아름답죠. 그렇지만 모리스가 제시한 어떤 시험적인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레드하우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세시대의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이후의 모더니즘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심플한 사각형의 그런 건축물들이 나타나는 그 사이에 하나의 시험적인 돌다리로서 레드하우스가 있는 겁니다. 블라스키가 제시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앞에서 본 그림들과 이렇게 보면 현대적인 건물과 중간에 딱 시험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 같은 것도 훨씬 단순해졌고 이렇게 외벽에 이런 건물들은 한국의 박물관 같은 데도 아직 남아있죠. 이것이 그 시대의 어떤 건축 양식입니다. 중세풍의 붉은 벽돌 그리고 새로운 어떤 미적인 기준으로 해석했었다는 거 그리고 1861년에 모리스의 마샬 포고라는 회사에서 이걸 제안했고 스테인글라스, 가구, 금장 그리고 실내 미술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시험적인 작품이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거죠. 하지만 이거의 새 모티브는 중세시대의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대량 생산은 실시됐으니 이 대량 생산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역으로 돌아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장식 미술, 장식 예술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게 됐다는 거죠. 산업 미술이 옛날에 장식 미술 뭐 이렇게
학과 이름을 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렇게 보시면 레드하우스가 여기 있는데 중세 시대의 건축물, 그다음에 현재의 건축물 사이에 두고 본다면 충분히 어떤 브릿지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중세보다는 훨씬 심플하지만 어떤 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공예적인 디자인을 한 것이다. 스테인 글라스. 유럽에서는 이 글라스, 스테인 글라스, 빛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어떤 성당의 영향 같은 것들이 커서 굉장히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보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약간 그 중세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선들이 정리되어 있고 새로운 어떤 보다 모던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커다란 영향은 뭐냐면 그 일본에 가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여닫이 문 같은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름에는 문을 다 열고 겨울에는 문을 닫는 그래서 안과 밖 건축물 안과 밖이 어떤 플렉시블하게 소통하는 곳인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유럽의 커다란 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한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